우리는 2차원 도형과 3차원 도형의 관계 등에 대한 유추를 통해 4차원 물체는 3차원 물체가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한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정했다. 즉, 4차원으로의 운동 방향은 3차원 공간에서 가능한 모든 방향 외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모든 공간적 운동이 우리가 시간 속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동반됨을 알고 있다. 그 외에도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시간 속에서 운동한다. 그리고 항상 운동 또는 운동의 부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 시간 개념을 염두에 둔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나 정지 개념도 시간 개념과 분리할 수 없다. 모든 운동과 정지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며 시간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시간은 인류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하고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칸트는 시간 역시 공간처럼 주관적인 우리의 지각 형식이라 본다. 즉, 그는 외부 세계를 인식한 데 있어 우리의 지각 장치의 성질에 따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고 말한다. 현실은 연속적이고 항구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각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 순간들로 나누어야만 하며, 다시 말해 그것을 끝없이 이어지는 개별적인 순간들의 연속으로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 항상 오직 하나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실을 마치 좁은 틈을 통해 보는 것처럼 지각한다. 그 틈을 통해 보는 것을 우리는 현재라 부르고, 예전에 보았지만 지금은 보지 않는 것을 과거,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기대되는 것을 미래라 부른다. 우리가 각각의 현상을 어떤 다른 것의 결과로 간주하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의 원인으로 간주하면서, 다시 말해 모든 현상을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시간 안에서 바라본다. 우리는 원인을 먼저, 그리고 결과를 나중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간 개념이 인과성과 기능적 연관성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시간 없이는 인과관계도 존재할 수 없고 시간 없이는 운동이나 정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 존재에 대한 개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불명확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통 우리는 과거는 이미 없다고 여긴다. 그것은 지나갔고 사라졌으며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로 바뀌는 순간, 즉 어떤 현상이 한 없음에서 다른 없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을 현재라고 부른다. 단지 이 짧은 순간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며 그 이전에는 가능성으로, 그 이후에는 기억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은 사실상 허구이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번쩍이고 사라지는 환상의 환영, 어떤 환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보통 우리는 이에 대해 자각하지 않으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 우리를 완전한 부조리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한 어리석은 여행자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이고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어리석은 여행자는 자신이 지난주에 떠난 도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기억만이 남았고 성벽은 무너졌고 탑은 무너졌으며 주민들은 모두 죽거나 흩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할 예정인 도시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도착에 맞춰 급히 건설되고 있으며 도착 당일에 완성되고 사람이 살게 되며 정비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난 다음 날에는 앞의 도시처럼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 속의 사물에 대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봄은 지나갔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 뭔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속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오류를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는 처음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세계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그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대한 통상적 시각으로부터 도출된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은 세계를 불꽃처럼 쏟아지는 불의 분수에 비유되게 만든다. 그 분수의 각 불꽃은 단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번쩍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불꽃은 무한히 많지만 모두 합쳐진 인상은 마치 불길처럼 보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가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이 비추는 좁은 원만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 바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한다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평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 방향을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 우리가 가로지르는 그 선들은 영원하거나 무한하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곧장 무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선들은 아직 무에서 생겨나지 않았다고 여긴다. 만약 우리가 구면 위, 즉 구의 적도나 어떤 위도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단 하나의 좌우선만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 뒤의 좌우선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 앞의 좌우선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신의 지팡이로 보도블록과 가로등, 집의 벽을 더듬으며 지금 막 닿은 것, 지금 막 만진 것만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처럼 걷고 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같은 길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는 앞도 뒤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수단, 즉 갈고리 달린 지팡이는 일정하고 매우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팡이 너머부터는 그에게 무가 시작된다. 분트는 그의 저서 중 하나에서 우리의 잘 알려진 5 감각기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변 세계를 더듬는 촉수와 같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촉각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더듬는다. 망원경이나 시각관, 전신, 전화기 등의 도움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촉수를 약간 늘릴 수 있지만 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촉수가 닿는 범위 내의 원만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원 너머는 어둠과 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을까? 우리의 사유는 감각 인식의 조건에 무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평면 위에서 솟아오를 수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이 비추는 원 밖의 먼 곳까지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동하는 선뿐 아니라 그것과 직각을 이루는 우리가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갈 모든 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유는 평면 위로 솟아올라 그것이 진정한 평면이지 단지 하나의 선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평면 위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유는 어리석은 여행자보다 앞서갈 수 있으며 산 위로 올라가 그가 가는 도시를 멀리서 볼 수 있으며 그 도시는 그의 도착에 맞춰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사유는 또한 뒤를 돌아보고 탑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 도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음을 여행자가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서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유는 시간의 평면 위로 솟아올라 뒤에는 봄을, 앞에는 가을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꽃이 피는 것과 열매가 익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유는 맹인을 눈뜨게 하여 그가 걸어온 길과 앞에 놓인 길을 보게 만들 수 있다. 오직 사유만이 우리가 지금 시각이라고 부르고 있는 조잡한 더듬기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시각을 줄 수 있다. 오직 사유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과거와 미래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은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더듬기만 하며 그리고 그 더듬는 것을 현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과거와 미래 역시 현재가 될 것이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 것은 바로 우리가 더듬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기 시작해야 하며, 그러면 그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현재는 만약 그것이 과거와 미래에 대립되는 것이라면 모든 비현실 중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어떤 차이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의 현재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순간마다 이 현재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감각할 뿐이며 그 조각만을 실제한다고 여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운동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추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또는 운동을 관찰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관계, 지금 존재하는 관계,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의 개념을 도출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대한 관점, 현재에 대한 관점,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비록 매우 불명확하더라도 견해는 대체로 일정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현대인의 정신 안에서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한 이론들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가 자유롭다는 이론이다. 운명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된다. 즉, 모든 미래의 사건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건들의 결과이며 그것은 오직 그 방향과 성격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사건은 모두 과거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힘과 방향을 알고 있다면, 즉, 과거를 전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미래를 전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순간을 그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잘 알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예측이 빗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과거를 전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관찰해서 놓쳐버린 어떤 원인을 과거 속에서 찾아낸다. 자유미래론의 개념은 임의적인 행동의 가능성과 원인들의 우연적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미래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결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숨겨져 있던 새로운 힘, 새로운 사건,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무원인은 아니지만 원인들과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거대한 도시의 화재가 단 하나의 불꽃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하거나 비례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동일한 행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동일한 원인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의지적 행위라는 완전히 자의적인 가설도 제시한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들은 그 사람 자신이나 타인의 삶의 향후 사건들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운명론의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한다. 즉, 인간의 의지적이고 임의적인 행위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원인은 해당 순간에서 그 행위를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연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연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 원인을 보지 못할 뿐이다. 또한 동일해 보이는 원인들이 다른 결과를 낳는 이유는 사실 그 원인들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정된 미래와 자유로운 미래라는 두 이론의 논쟁은 끝이 없다. 어느 쪽 이론도 결정적인 것을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두 이론 모두 똑같이 악몽 같다. 두 관점 중 어느 것이든 인간은 삶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한편에서 삶은 완전히 차가운 예정됨이다. 만약 인간이 이 사상에 깊이 젖어든다면 그는 손을 내리고 모든 노력의 헛됨과 무익함, 무의미함을 보게 된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내일 일어날 일은 수만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삶은 현재라고 불리는 바늘 끝 위에 존재하고 이 바늘 끝은 모든 방향에서 무의 심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의 여행과 같다.
삶은 매 순간 태어나고 사라지는 세계 속에 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의견의 차이는 오직 미래에 관해서만 존재한다.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것은 지나갔고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미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데 있다. 과거, 즉 우리 뒤에는 단지 있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단지 있을 것만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는 똑같이 결정되지 않았고 똑같이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구분하고 다양한 전체로 연결시키는 거리, 즉 그것을 시간이라 부른다. 이 거리는 3차원 공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방향을 따라 놓여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방향을 공간 안에 사고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네 번째 차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논의들을 통해 네 번째 차원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것은 3차원 공간의 차원들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마치 1년이라는 시간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3차원 공간의 모든 방향에 대해 수직이고 그중 어떤 방향과도 평행하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의 결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시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공간과 그 공간을 따라 일어나는 운동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오류는 시간 속에서 두 개념을 보지 않고 항상 단 하나만 본다는 데 있다. 보통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운동의 개념만을 보며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디를 통해 또는 어떤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지는 말할 수 없다. 과거의 시간과 네 번째 차원의 개념을 결합하려 했던 이론들에서는 시간 안에 어떤 공간의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새로운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운동은 시간 밖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간은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며 마치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 앞으로 도망치고 우리가 그것에 다가갈수록 물러나간다. 모든 운동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만약 새로운 공간적 연장을 상정하고 그 공간을 따라 움직임이 있다고 할 경우 시간은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나며 말한다. 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라고. 그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실은 두 개념, 어떤 공간과 그 공간을 따른 운동을 지칭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운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시간 공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겨질 뿐이다. 즉, 시간 속의 운동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세계를 마치 좁은 틈을 통해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단지 시간의 평면과 우리 3차원 공간의 교차선만을 본다. 이리하여 우리는 통상적인 이론, 즉 시간의 개념이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도출된다는 주장,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운동에서 관찰되는 순차성일 뿐이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말해야 한다. 오히려 그 반대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운동의 개념은 우리가 시간의 감각, 다시 말해 네 번째 공간 차원의 감각에서 도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의 불완전한 감각, 즉 틈새를 통한 감각은 우리에게 운동의 감각을 주며 이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운동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 대신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방향을 따라 놓인 공간의 연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네 번째 차원은 시간 및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섯 번째 차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네 번째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다섯 번째 차원을 이해한 다음에야 네 번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차원이란 시간의 평면에 대한 수직선이며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기 위해 우리의 의식이 올라가야 하는 높이다. 이것은 여행자가 어제 출발한 도시를 뒤로 보고 내일 도착할 도시를 앞에 보기 위해 올라야 하는 산이다. 우리의 통상적 의식은 이 수직선의 기저에 있는 평면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나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네 번째 차원의 평면 위로 다섯 번째 차원의 방향으로 올라갈 때에만 우리의 의식은 현재의 양옆에 놓인 과거와 미래의 놀라운 세계를 조망하기 시작하게 되며
이 세계는 그것이 이전까지는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다. 다섯 번째 차원은 의식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 자체의 성질로 보아야 한다. 즉, 의식이 성장해야 할 선, 혹은 방향이다. 의식과 시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시간과 3차원 공간의 관계로 돌아가 보자. 시간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며 칸트는 시간에 하나의 차원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시간을 무한한 미래에서 무한한 과거로 이어지는 선으로 상상한다. 우리는 이 선의 한 점만을 의식한다. 항상 오직 하나의 점만을. 그리고 이 점은 아무런 연장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재란 실제로는 이미 조금 지난 과거이고 때때로는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런가? 시간은 단일 차원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의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차원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원인적 연속성의 순서에 따른 선이다. 즉, 먼저 원인, 그 다음 결과가 발생하는 이전, 지금, 이후로 이루어진 선이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동시적인 현상을 따라 공간을 따라 흐른다. 지금, 지금, 지금. 이는 우리의 전체 공간을 시간의 두 번째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잠시 공간의 3차원성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간을 시간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공간을 시간의 선의 수직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선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떤 순간을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의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킨다고 하자. 이 순간에 우주 전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일들은 완전히 동시에 일어난다. 즉, 마치 이전, 지금, 이후라는 선의 수직인 하나의 선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순간은 우주 전체에서 지금이라고 불린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파리, 마드라스, 달, 시리우스, 이 모든 곳의 지금은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며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다. 모든 공간을 통해 하나의 선이 뻗어 있는 것처럼 또는 모든 공간이 시간의 선의 수직으로 뻗어 있는 하나의 선으로 늘어선 것처럼 보인다. 그 선은 우리가 택한 지점, 즉 우리가 택한 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간의 모든 점에서 그 점을 통과하는 시간의 선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의 각 점마다 그 점의 이전, 지금, 이후, 즉 그 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모든 점에서도 그 점을 통과하는 공간의 선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선들의 교차는 우주의 평면을 형성한다. 즉, 우리는 우주를 공간과 시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차원은 모든 점에서 서로 교차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간의 성질이 공간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마치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선이 동일한 것처럼 말이다. 즉, 공간 안의 사물이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존재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시간 속의 사건들 또한 우리의 의식이 그것에 닿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속의 연장은 단순히 사건과 사건 사이를 구분짓는 거리일 뿐 아니라 미지의 공간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의 연장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은 시간의 두 번째 차원으로, 시간은 공간의 두 번째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을 선으로 간주한 것은 단지 조건적인 것이며 우리가 공간이 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은 공간의 네 번째 차원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시간은 단순히 흐름이나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미지의 공간 개념과 이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데이터, 즉 우주와 의식과 비교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의식이 감각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접촉할 때 발생한다. 이 점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바로 감각 인식의 특성 때문에 의식은 세계를 마치 좁은 틈을 통해 보는 것처럼 본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1. 의식은 그 틈에서 항상 같은 것을 보지 않는가? 왜 그 틈 너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운동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가? 즉 의식의 초점이 현상 세계를 따라 어떻게, 왜 이동하는가? 이 모든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식은 그 틈을 통해 세상을 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세계의 일부로 보며
그 안에서 자신 또한 전체와 유사한 변화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식은 그 틈을 넓힐 수 없는가? 이 두 질문에 우리는 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주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상상해보자. 우리가 이 평면에 대한 우리 의식의 관계를 상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의식이 항상 시간의 선과 공간의 선이 교차하는 어떤 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결코 이 평면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만약 의식이 이 평면 위로 올라설 수 있다면 의식은 확실히 평면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아래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거나 열기구로 상승하면 지면에 있을 때는 동시에 볼 수 없던 많은 것들을 한눈에 동시에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컨대 지구 표면의 두 수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대의 기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날 장면을, 혹은 잠든 야영지로 접근하는 적군의 부대를, 산맥에 의해 갈라진 두 도시 등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평면 위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의식을 넘어 위로 상승하는 의식은 일반 의식에게는 시간의 띠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들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식은 원래 한 번에 함께 볼 수 없는 원인과 결과, 노동과 돈을 받는 일, 범죄와 처벌, 마주 달리는 기차와 충돌, 적의 접근과 전투, 해돋이와 해넘이,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인간의 출생과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게 된다. 그런 상승 속에서 시점의 각도는 넓어지고 한순간이라는 개념도 확장된다. 우리 의식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의식을 상상해보자. 이런 의식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1분, 1시간, 1일, 1개월 동안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단일한 지금으로서 동시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 순간 내에서는 이전, 지금, 이후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지금일 뿐이다. 앞선 모든 내용에서 도출된 시간의 성질들은 우리가 우주를 하나의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평면은 한 방향에서 보면 공간이고 그의 수직인 다른 방향에서 보면 시간이다. 이때 공간 방향으로의 모든 움직임은 시간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되며, 즉 공간 관계의 변화는 시간 관계의 변화가 되고,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일어난다. 아마도 이는 공간과 시간을 평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조건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것들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공간은 세 개의 차원을 따라 연장되어 있고 시간은 그 각각의 수직이다. 공간적 위치의 모든 변화는 시간적 위치의 변화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시간이 운동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시간 감각 덕분에 느껴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느낀다. 만약 우리가 시간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운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 시간 감각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공간 감각의 경계이자 표면이다. 공간 감각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간 감각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그 성질상 공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시간이 공간의 연장성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공간의 연장으로서 느끼지 않고 시간으로서, 즉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운동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어떤 특수한 것으로 느낀다. 우리가 시간을 공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무능력은 시간 감각이란 사실상 공간 감각의 희미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시간 감각을 통해 우리는 3차원 영역을 벗어나는 공간의 새로운 특성들을 흐릿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저명한 수학자 리만은 고차원에 대한 문제에서 시간이 어떤 식으로든 공간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는 물질적 원자를 3차원 공간의 4차원이 침입한 결과로 간주했다. 힌터는 그의 저서 중 하나에서 표면의 법칙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다. 표면과 물체, 혹은 물체와 더 높은 차원의 물체 사이의 관계는 자연에서 자주 발견된다. 표면이란 두 사물 간의 관계일 뿐이다.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표면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갖는 관계이다. 만약 우리의 공간과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이 물체들 사이의 표면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공간은 실제로 표면일 수도 있다. 즉, 더 고차원의 두 공간이 접촉하는 지점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액체의 표면에서는 액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법칙들과는 다른 법칙들이 작용한다. 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면 장력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현상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액체 표면의 성질을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 우주의 법칙들이 상위 우주의 표면 장력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한 일이다. 만약 표면을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무게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물질과도 닮지 않았을 것이며 결코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물체 사이에 아무리 완전한 진공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진공 속에는 예전만큼의 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있을 것이다. 물질은 이 매질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매질이 진동은 물질의 일부를 조각내어 찢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매질이 어떤 다른 물질과도 닮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매질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성질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이 매질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물질이 자유롭게 통과하지만 그 진동은 물질의 결합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매질을 상상하지 않는가? 우리는 모든 진공 속에 존재하며 모든 물체를 관통하고 무게도 없고 감각적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매질을 상상하지 않는가? 이 모든 성질을 가진 물질이 하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에테르라고 부른다. 에테르의 성질은 끊임없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모든 고찰을 감안하면 우리가 에테르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때 에테르는 고차원 세계의 두 물체가 접촉하는 표면에 불과하다. 힌터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물리학에서 물질론적 또는 심지어 에너지론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오히려 막다른 길에 불과한 에테르라는 개념을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에테르는 무엇보다도 물질이 아니라 단지 표면, 경계선이다. 그러나 무엇에? 다시 말하지만 물질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식 방식의 끝, 그리고 또 다른 인식 방식의 시작, 그 표면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물질주의의 막다른 벽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사유 앞에 미지의 넓은 세계가 펼쳐진다.